그건 오늘 수업을 하게 될 일부에 관한 거고요. 오늘 테마가 죽음이라서 예, 그냥 우리가 물론 지금 테마로 이반 일리치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이제 작품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물론 죽음은 다 역사가 있죠. 여기서 당대 하나의 문화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죽음 자체는 어떤 그런 자연적 인간 조건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죽음이 어떻게 죽어가느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시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바로 톨스토이 이 소설이 뭐 19세기 말 아니면 20세기 초 이제 그때 이제 죽음인데 그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쩌면 뭐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기야 뭐 죽음이라는 거 별로 잘 생각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안 하고 사는 것보다 거의 안 하고 살 텐데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사는 것보다 아예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대, 당대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과연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가, 죽음이 뭐냐 하고 물으면 어쩐지 좀 소외감 같은 것도, 격리감 같은 것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이제 그러한 죽음에 대한 시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다 얼굴들이 이제 다 바뀌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뭐 시랍 시대의 죽음이나 아니면 중세 시대의 죽음이나 아니면 뭐 예컨대 뭐라 그럴까요? 이건 르네상스나 혹은 이제 근대 초기 그때 있었던 그 죽음의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많은 부분 현대성 속에서의 그런 죽음의 문제를 단초를 제공한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죽음에 대한 그런 관점부터 오늘날 우리의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톨스토이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걸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뭐 공개 강좌라서 계속 오실 분도 아마 계시고 아니면 가만히 이제 보고 재미있으면 계속 와야지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어쨌든 8번의 강좌를 8개의 테마를 이제 가지고 문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문학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소설 강의인데 소설 강의는 제가 지금 예컨대 이제 철학 아카데미 같은 데서 100권 정도 함께 읽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에 지금 한 60여 권 정도의 그런 진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읽게 되는 몇 권의 책들은 이미 그때 한 번씩 다뤄졌던 이제 그런 작품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소설 읽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런 텍스트 읽기와는 많이 다른 것이 바로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텍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스페셜리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때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많이. 그래서 또 강의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텍스트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또 그걸 또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은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번 반복해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똑같이 얘기하게 되면 자꾸 말이 막혀갖고 한 것 또 하나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테마라든지 아니면 큰 범주에서의 관점 같은 것은 유사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제가 다른 식으로 많이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소설 강의를 8개 이제 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각계 이제 테마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설 강의를 하면서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설에서 얘기 소설을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소설 미학적으로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위 아카데미에서 이제 읽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요. 소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데미에서 다루고 있는 뭐 소설 사적이고 또는 소설 미학적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그런 예컨대 요즘 대학마다 융성하고 있는 문예 창작과라고 하는 데서 아마 읽는 방식은 또 다를 겁니다. 상당히 실천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텍스트를 읽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한 것이 무슨 문학 공부를 전문으로 이제 하지 않았고 제가 공부한 분야는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서구에서는 이제 철학 분야에 이제 속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해가는 방식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문과로서만 다루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제가 지금 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느냐,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교훈성을 얻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당대 비판성 때문에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이 텍스트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거리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제가 적어도 제 경우에는 책을 읽는, 특히 이제 소설을 읽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을 물어보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게 비판이라고 하면 뭐 부정적으로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이 크리틱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있는 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보겠다. 이게 비판이라고, 원래 그 비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책을 비판본이 나왔다, 니체의 비판본이 나왔다 그러면 니체가 원래 남겨놓은 그 상태대로 그냥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부정적으로 보겠다, 뭐 네거티브하게 뭐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책을 읽을 때 비판적 독서가 아니라 대체로 이제 긍정적 독서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특히 소설에서 자꾸 교훈성을 찾으려고 이제 하는, 뭘 좀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배운다는 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얘기가 잘못되면 참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텍스트를 읽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 텍스트를 배우자, 뭐 교훈성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읽어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문제는 오히려 해결되기보다는 정당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려면 뭐하러 텍스트를 읽냐라고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읽어내려가는 여러 가지 그런 텍스트들의 독서 혹은 이제 소설 읽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톨스토이를 뭐 잘 알자, 아니면 뭐 이반 일리치를 잘 알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그런 오늘날 here and now, 우리들 개인의 삶, 그리고 더욱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패러다임, 이것들을 한번 통찰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자는 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텍스트의 현재성을 좀 함께 생각해보자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들이 무슨 뭐 죽음이다, 기억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앞으로 좀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질 거라는 걸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얘기할 것은 소설 읽기라고 하는 이 독서가 상당히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한 권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혹은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하고 뭐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회로화되어 버리면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회로를 따라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경험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란 뭘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교육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교육이란 뭘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기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가리키는 거. 그래서 어떤 특정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사회에서 좀 레디컬하게 얘기하면 유용한 방식, 이 사회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방식, 더 잘 얘기하면 이 사회에서 가능한 한 생산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읽기 혹은 보기, 이거를 가리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방식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독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독서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보기를 하면 예컨대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논문이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특히 소설이라는 텍스트는 다르게 보기를 다르게 보기의 능력을, 우리들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소설적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건 누가 이런 방식으로 읽어서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물론 우리 문화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하나의 텍스트를 고전화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 끝난 작품이에요. 사실 딱 보면 이반 일리치 하면 그건 무슨 책이다. 그리고 뭐 도스토옙스키의 죄야 뭘 그러면 벌써 그건 뭐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읽을 때 우리는 미리 알고 보는 영화처럼 재미없는 것처럼 어쩌면 미리 알고 다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독서를 하겠냐라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이번 강의는 뭐 이반 일리치는 이런 책입니다. 아니면은 마셀 프루스트의 뭐 잃어버린 시간에서의 기억은 이런 겁니다. 뭐 그거 정답 드리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 것을 그 모델로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모델을 따라올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어떻게 보면 또 따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설 읽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 경험과 그리고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험들이 맺어지게 만드느냐, 아마 거기에서 모든 답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일방적인 독서들 속에서는 뭐가 빠져 있냐면 주어진 그런 텍스트 해석된 경험만이 주어져 있을 뿐 나의 경험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경험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런 똑같은 건 없습니다. 절대로. 바로 이 결정적인 것은 언제나 작은 차이, 뉘앙스이고, 이 뉘앙스를 가지고 대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어떤 그런 정해진 답들이나 그 어떤 주어진 답들도 전혀 나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읽어온 독서의 체험에 의해서, 아니면 제가 알게 모르게 쌓아온 어떠한 그런 무의식적 그런 의식들에 의해서 뭐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들이 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예를 들어드릴 뿐이지 무슨 이반 일리치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 어떤 사람이 책을 그렇게 읽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경험을 한번 하시면 그 다음에 그럼 나도 한번 내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들은 이런 몇 가지의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이제 각 테마와 각 텍스트들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때때로 좀 과잉 해석이다라고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때때로 너무 어떤 그런 그 보편화된 그런 문제의식과는 좀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는 지나치게 좀 개인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되도록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보편성을 좀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답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빙을 하겠습니다. 증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뭐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어떤 담론 체계라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경험들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인용을 하고 증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설득력이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출발점은 주관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독서는. 그래서 이컨대 뭐 롤랑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관적 독서라고 하는. 그러나 주관적 독서가 단순히 자의적인 독서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점도 조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함께 하면서 조금씩 그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강의 전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좀 그런 얘기를 아무래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을 첫째 시간 이제 이반 일리치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읽으셨는지요? 저는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텍스트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텍스트의 그 섬세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지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닐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때로 텍스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 뭐 다음 시간인가요? 그러면 마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가 번역한 그런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텍스트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는 거의 불가능한 번역에 문학적으로 볼 때 말이죠. 불가능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번역 다 되어 있는 건 참 다행이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위해서 굉장히 그 유명한 뭐 마들렌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좀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분위기를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텍스트를 나눠드리고 직접 특히 마셀 프루스트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텍스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글쓰기라는 어떤 특성을 갖는 거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맛을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뭐 다른 작가들의 그런 특수한 어떤 스타일이 없다고 얘기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각별하게 그 마셀 프루스트의 그런 작품 같은 것들은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면하는 것이 그 어떤 그런 그 담론이나 그리고 그 어떤 그런 해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텍스트 중심으로 나갈 것이지만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작품들도 제가 군데군데 오늘도 그렇게 특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섬세하게 얘기를 함께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선택한 작품들이 뭐 긴 작품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긴 작품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와서 가만히 듣는 것, 뭐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무슨 철학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것들과 달리 이 언어 자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하나의 인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텍스트에 직접 접근하지 않으면서 자꾸 문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래서 출판사까지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도입부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수업에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예. 그래서 오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을 갖고 한번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들 읽으셨습니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 어떻게 감동적입니까? 예컨대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 소위 자이먼트 차이트,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유명한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쓰는데 이 텍스트가 커다란 그런 모티브를 주었다. 뭐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작품이냐,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소설을 상당히 말하자면 제 살아온 그 일생에서 이제 물론 나중에 이론 공부를 했지만 제가 유학 가기 이전까지는 뭐 읽은 책이라고는 소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유 능력은 아니면 상상력은 전부 소설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인사에서 오고 있는 소설에 대한 그런 애정 때문인지 이런 소설이 점점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기능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어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걸 갖고 벌어먹으려고 그러냐. 딴 데 가면 돈 더 많이 벌을 수 있을 텐데. 딴 거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될 부분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한 그런 제가 볼 땐 자기 기만성인데요. 아니면 허위 의식인데, 이 자기 기만성과 이런 허위 의식의 문제가 전반부에서 바로 다뤄지고 있죠. 그렇죠? 이반 일리치가 살아온 삶. 그거 뭡니까? 지금 우리들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스노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노비즘적인 그런 삶을 허위 의식이죠. 그러니까 뭘 자기는 갖고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거를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게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거 원래 스노비즘이고 자본주의 후기 사회에서 나온 그런 스노비즘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이반 일리치가 나중에 깨닫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몽땅 가짜였구나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문제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 보게 되면 전반부는 이반 일리치가 살아온 삶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병든 크게 나누면 큰 단락으로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미있는 구성이지만 죽은 이반 일리치가 있습니다. 첫 도입부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문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반 일리치 자신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반 일리치가 자신이 얘기하는 것도 다시 크게 둘로 나누면 뭡니까? 병 들기 전과 병 든 후에라고 해요. 병 들기 전이 바로 이반 일리치가 평생 동안 살아온, 물론 45살에 죽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죽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대성,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무슨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추구, 화두가 있는데, 이반 일리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삶이라는 화두가 있잖아요. 뭡니까? 뭐가 목적이니까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남한테 좀 잘 보이고 칭찬받고. 어떤 게 단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 이게 저는 그게 이 작품의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안함.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그 사람 나중에 죽을 때 마지막 하는 그런 경험하게 되는 것도 뭐죠? 아, 이렇게 편할 수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편안함, 살았을 때의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추구했던 편안함하고 맨 끝에 가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발견해내고 있는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테마, 우리들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쵸?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 고생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데,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갖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편안함이 도대체 뭔지. 그 이반 일리치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소위 귀족적이며 소위 러시아 그 자본주의 초기 황제 시대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하고 겹쳐진 그런 그 뿌띠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허위적 어떤 편안함, 삶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그동안 좀 나아졌는지 아니면 더 좀 네거티브하게 우리 사는 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죽음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수업 도대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럼 수업 진행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작품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한 그런 배경으로 죽음의 역사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인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립 아리에스라고 하는 소위 아날학파, 불란서 그 아날학파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근데 어린이의 역사 이런 것도 쓰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죽음의 역사를 제가 기반으로 해서 쭉 한번 그 죽음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세부터의 죽음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그 죽음의 역사를 몇 개의 그런 개념으로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친숙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친숙한 죽음이라고 할 때 이 죽음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 모두의 죽음입니다. 모두의 죽음. 그래서 모두의 죽음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의 죽음으로 이제 변형되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타자의 죽음, 타인의 죽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문할 때도 이 친구들 소위 법관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죽은 건 이반 일리치지. 보면서 나는 안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죽음은 어느 사이인가 나는 아니고 딴 사람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딴 사람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로 현대의 죽음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금지된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현대성, 현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시대의 죽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단 친숙한 죽음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죽음이냐 하면 이제 두 가지 특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세의 바로 이제 기사 문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사들이 항상 죽음을 함께 이제 껴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이제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죽을 때가 왔음을 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죽음이
이제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을 하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예컨대 말에서 내려서 칼을 옆에 놓고 동방을 향해서, 그때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길게 눕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기사들이 죽어갈 때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그걸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에게 오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 유명한 그런 그 사랑 얘기도 보게 되면 이졸데가 트리스탄 옆에서 죽을 때도 그렇고 트리스탄이 죽을 때도 그렇고 다들 죽을 때가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작품 읽으시면 소위 겔라센이라고 하는 어떤 농부가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다름 아닌 이제 소위 그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존재하고 있는 귀족적 그런 그 그룹이나 아니면 그런 부르주아적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태도와 어떻게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농부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자기 인정을 이제 하고 그리고 누구나 죽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그 친숙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자기 긍정이 이제 존재했던 그런 시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친숙한 죽음, 아니면 죽음에 대한 자기 긍정의 시대에는 죽음이 왔음을 알게 되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일종의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리투얼이 있어요. 그래서 리투얼이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 자가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의 침상에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길게 눕죠. 눕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작별의 의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제 동반해서 그 죽음의 침상에 함께 모여서 작별식을 이제 갖게 되죠.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자는 그리고 또 죽어가는 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함께 그들이 함께 했었던 그런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회상의 이제 의식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이나 아니면 회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그 작별식이 끝나고 나게 되면 그리고 죽어가는 자는 그 다음에 남는 그런 의식은 조용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그리고 죽음을 맞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나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우리가 그 RES 같은 사람들이 그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이 임종의 어떤 침상, 임종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의 공간이 바로 이 죽음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일종의 공동체의 공간이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의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죽음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두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나아가서 어린이까지도 이제 다 포함이 되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들은 죽어가는 임종의 장소에 어떻게 보면 뭐 뱀장수처럼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잘 안 들여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연스럽게 아이들까지도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결코 이 경우 어느 한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두가 바로 다 같이 그 안고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보편적 사건이 존재했던 그런 공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